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헌재 이번에 또 변론기일이 이제 14일 날 열렸습니다. 음. 오늘이죠. 오늘 이제 열렸는데 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사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재판관의 남편이 황필규 변호사인데 네. 이 황필규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이제 그 공익인권법재단 음. 공감 음. 여기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의 공동 변호인인 김희수 변호사다. 네.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된다.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일단 헌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나온 속보인데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습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국회 측 법률 대리인들, 네. 그러니까 국회를 변호하려고 나온 분이 김희수 변호사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송두환 변호사도 있어요. 송두환.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네네. 자, 김희수 변호사는 진보 쪽에 굉장히 지분이 많은 변호사이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했고 헌법재판소장 지명됐다가 안 된 분이에요. 예. 그런 또 그다음에, 맥락이 예. 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송두환 변호사 직전 인권위원장입니다. 인권위원장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야 해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야에서 그렇게 안 했죠, 사실은. 근데 이분이 국회 쪽 법률대리인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인권위원회 자체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네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직전에 했었던 사람이 국회 쪽 법률대리인으로 가면 이게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봐도 당연히 쏠려 있는데. 피청구인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이건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보는 헌법재판관이 뭐 배우자가 됐건 뭐가 됐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법 연구에 뭐 그럼 당연히 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조차 헌법재판소에서조차 정치 논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비극입니다. 도대체 네네. 뭐 법조계 잘 모르지만 판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분들인데 뭐 우리법 연구원이 국제법 연구원이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고 일부 판사는 개인 SNS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이게 정상이냐? 네. 그러면 일단 대변인님 보시기에 일단 이 기각 신청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그래도 보시네요. 기피 신청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그래도 사유가 이거 있었다라는. 헌재가 네. 아무 말 없이 기각했으면 할 말 없지만은 나오기도 전에 하는 얘기였잖아요. 지금까지 기피 신청 받아들인 적 없다.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이거 아마 헌재 공보관이 했을 가능성이 큰데 맞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안 그래요? 그러네요. 이미 분노합니다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놓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조금씩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법 공부만 했나 봐요. 답답합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핵에 대해 가지고 좀 부정적인 여론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탄핵 불복하고 말이야 만약에 되더라도 야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적 혼란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탄핵 관련해서 이 헌재 심판 과정은 정말 먼지 하나만큼의 오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한 근데 거죠. 지금 계속 네. 오류를 계속 양산을 하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받아들인 적 없다. 실질적 판단을 하고 이게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한 얘기라면 제가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나와가지고 뭐라고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6명이 할 수도 있다는데 뭐 이런 말을 막 해. 자기가 재판관도 아닌데. 사실 그분이 뭐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뭐 헌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국회 나와가지고 네. 아주 조용하게 말하는 척하면서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부적절한 거 맞죠. 사무처장이 나와서 왜 재판 관련된 심판 관련된 얘기를 자기가 하냔 말이에요. 재판관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헌재에 지금 이제 계류돼 있는 탄핵안 중에서 각하될 수 있다라고 경고는 하는데 사실 각하를 안 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검사 3명 이거에 대해서도 김영두 재판관도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안을 내면은 판단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김복형 재판관도 각하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각하는 안 시켰고요. 이번에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준비기일에서도 탄핵 사유가 특정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2차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각하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왜 각하를 안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약간 좀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헌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인데 근데 이게 너무 좀 허점이 많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자꾸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의도라고 믿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허점이 많다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어떻게 비춰질지 물론 탄핵이 지금 너무 많이 막 있고 할 일이 많고 그렇죠. 2명 추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1명은 없고 하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헷갈리겠죠. 2명은 이제 뭐 재판관 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뭐가 뭔지 네네. 모를 거고 뭐 그까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하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해결책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세간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를 향한 화살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오셨던 그 강찬호 위원은 일단 4월 18일 날 전에 헌재가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지 않겠냐 기각이 됐거나 인용이 됐거나 그렇게 이제 좀 예상을 하셨는데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4월 그 18일 전례가 전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네네. 당시에 17년도 3월 10날 결정이 났는데 네. 13일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마저 퇴임한 상태에서 나오면 7명으로 결정이 나니까 네네. 8명까지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 더 나가는 건 안 된다 해서 네네.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빨리 서두른 측면이 있어요. 사흘 전에 해버린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4월 18일 넘기게 되면 다시 6명이 돼요. 그렇죠. 2명이나 나갑니다. 그럼 6명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또 헌법재판관 임명하냐 임명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카톡도 중간에 들어오면 앞에 내용 모르잖아. 모르죠. 그래서 다시 반복한다 야 하면서 다시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럴 수 텔레그램은 전께 나와요. 있죠. 카톡은 안 나오잖아. 단톡방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또 절차 하자를 얘기할 수가 있으니 최선은 4월 18일에 8명 체제가 깨지기 전 네. 그때 전에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은 대선은 6월 중순쯤 열리겠네요.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됐을 때는 우리 전제를 꼭 깔아야 합니다. 그러네요. 인용이 되면은 6월 중순에 열리게 되는데 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도 어쨌거나 뭐 3월 정도엔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일단 네. 뭐 대선이 뭐 5말 6초라고 보자고요. 네네. 그냥 간단하게 음. 그 사이에 무조건 2심 뭐든지 하나는 나와요. 그렇죠. 최소한 어. 2개 다 나올 가능성이 전 대단히 크다고 보고 네네. 그러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2심 이렇게 나왔는데 너 3심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너 만약 3심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게 돼서 대단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아요. 그럼 뭔가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드러난 게 없지만 플랜 B를 준비하고도 있을 수 있네요. 민주당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 일주일에 20개 넘게 합니다. 요새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네네. 근데 많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분들을 만나죠. 방송하면서. 그렇죠. 그분들이 방송 슛 딱 들어가면 그냥 다 이재명 찬양으로 가지만 그렇죠. 뒤에서는 안 그래요. 뒤에서는 이재명에 많은 대해서. 얘기 들어요, 제가. 민주당의 지금 현 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자유로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 예, 그 결과가요. 어떻게 네네. 나오냐면 정청래나 김민석의 발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찬대 요새 조용한데. 너무 못하잖아요. 그렇죠. 박찬대, 김용민, 박성준 이 원내 지도부 셋이서 계속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지지율 같은 것도 이상하고 막 못 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 왜 시켰냐?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 권력이 공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사람 시키는 게 박찬대 정도인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고 할 사람은 못 믿으니까.
그걸 뒤통수 보셔야 칠 돼요. 수 있고. 그게 핵심이에요. 아. 침묵하는 민주당에 40명이 있어요. 다른 당직 맡은 분도 있는데 네네. 이분은 더 큰 데 쓰셔야 할 분인데 딴 데 쓰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 대놓고는 못 그러죠. 네네. 이분 뒤로는 이재명 엄청 반대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걸. 누군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밝히면 안 되죠. 그럼 어. 그분한테 위해가가 우리한테 손해지. 아, 그렇죠, 그렇죠. 놔둬야지. 네. 엑스맨인데. 트로이 목마 같이 엑스맨 우리가 왜 얘기를? 뚝딱뚝딱 저희가 만들고 있어야 됩니다. 정청래나 김민석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방송 시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요 뒤로는 좀 계시고요. 길게 해도 돼요. 네, 이거 라이브 맞습니다. 네, 라이브예요. 네, 그러면은 정청래 온 거 안 그래도 어제 또 이제 그 강 의원님이 정청래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요즘도 좀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는 거는 좀 진행 중인가 보네요. 아유 정청래는 뭐라도 나갑니다. 어.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 네. 봐요. 그 뿌리가 같아요. 음. 김민석 의원은 다릅니다. 이분은 운동권 엘리트로서 황태자 서울대 총학사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년 만에 다시 국회를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족보가 좋아서. 족보가 좋고. 18년을 놀다 들어왔잖아요. 중간에 구속도 됐는데 추미애 끈잡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는데 네네. 정청래 이재명의 공통점은 2008년 대선 때 정동영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정청래는 현직 의원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변호사 그냥 부대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당에 와서 변호사니까 밥도 좀 사주 이런 역할밖에 못했다. 그때 정통이라고 있어요.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네네. 정통이라는 조직이 기억납니다.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고지고 이게 애들도 아니고 머리 다 큰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냐고. 열이 좀 받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후 포스트 이재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생각도 하고 정청래나 김민석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서울시장 발판으로 못 하고 이 사람도 상상의 세계는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권력 투쟁이 왜 민주당에는 없겠냔 말이에요. 이재명이 2심 받았어. 흔들려. 당이 400몇십억을 날릴 것 같아. 예를 들어 위준 교사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어. 네네. 이것도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이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의 움직임 지금 대선 주자 없고 3김 3총이라는데 존재감이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금 준비 중이고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몇 달이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심이 만약에 한 2월 말 정도쯤에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래 원칙적으로는 3개월 안에 또 3심이 나와야 되니까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또 3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창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됐는데 대선 직전에 나올 수가 있어. 대선 직전에 나오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전례가 있어요. 스페어 후보가 하나 툭 튀어나온다고. 2008년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가 아마 한 70% 가까이 원래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놔뒀으면 1대1로. 정동영이 30이 안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회창 후보가 갑자기 나옵니다. 아. 자유선진당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 나온 이유가 그때 BBK 뭐 다스 문제가 있어 이재명 대표 저 이명박 후보가 공격받으니까 네네. 혹시나 잘못될까봐 내가 스페어야. 아니 이명박 되는 거 맞는데 혹시 잘못될까봐 내가 나갈게 하고 나가요. 네네. 그래서 15%를 얻어요. 많이 받네요. 그러고도 이겼잖아요. 우리가 많이 540만 표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왜 민주당에 스페어 후보가 없겠어요? 있지. 이재명 좋은데 혹시 잘못될까봐 내가 나간다. 왜 로켓을 왜 안 써? 당연히 쏘지. 그렇죠. 그럼 나는 그냥 이재명의 포스트 이재명으로 그냥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라는 명목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혹시 예를 들어 대선이 6월 5일인데 6월 1일에 선고 잡혔어 예를 들어서 혹시 잘못될까봐 내가 나간다. 왜 안 되냐고. 되지. 그럼 등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 다른 플랫폼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플랫폼 있잖아요. 조국신당 있죠. 거기도 요새 문제가 많대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대선 후보가 들어가면은 진학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야, 또 이런 재미난 또 역학 구조가 있었군요. 재밌어졌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다음 대선의 역학 구조까지 좀 얘기를 쭉 해봤고요.